아들 결혼식장에서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에게 너 같은 년이라는 폭언과 함께 맥주 세례를 받는 어머니. 잠시 후 별들을 단 장군들이 달려와 군단장님, 경례를 외치며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한강철 같은 여성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어느 맑은 7월의 토요일 오후 계절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햇살이 서울 외곽의 아모르 컨벤션 웨딩홀 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축하 화환에서 풍겨나오는 향긋한 꽃내음과 뷔페 레스토랑에서 새어나오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잔칫날 특유의 훈훈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로비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은 군데군데 닳아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강남의 유명 예식장처럼 눈부시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나름의 온화한 빛을 발하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을 축복하고 있었다. 소박하다면 소박하고 어찌 보면 초라하다고 할 수도 있는 풍경이었지만 그 공간을 채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홀 한편 그 모든 기쁨의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비켜선 곳에 박선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 결혼하는 신랑 이진우의 어머니이자 이 예식의 유일한 혼주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에서는 혼주 특유의 화사함이나 부산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짙은 남색 저고리에 빛바랜 옥색을 닮은 옅은 회색 치마. 값비싼 놀이개나 화려한 비녀 하나 없이 오직 단정하게 여민 옷깃만이 그녀의 강직한 성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월의 지혜와 고단함이 함께 새겨진 얼굴에는 감정을 읽어내기 힘든 옅은 무표정이 자리했고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짧은 머리는 그녀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처럼 빈틈없어 보였다. 그녀는 마치 능숙한 관측수처럼 로비의 동선을 파악하고 하객들의 흐름을 쫓았다. 간혹 눈이 마주치는 하객들에게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한 곳, 로비 중앙에서 환한 미소를 머금고 하객들을 맞는 아들, 이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듬직해 보이는 아들의 어깨, 말끔하게 차려입은 턱시도, 그리고 그 옆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서 있는 며느리 최아름. 선주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행복이었다. 자신이 결코 주지 못했던 평범하고 따스한 종류의 행복. 그래서 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현수 씨, 당신이 이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선주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렸다. 다정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군인인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으며 아들 진우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버지였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껄껄 웃고 있었을 것이다.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하네라며 너스레를 떨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상을 하자 굳게 닫혀있던 선주의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남편의 빈자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렇게 예고 없이 그녀의 삶을 덮쳐왔다. 어머니, 이쪽으로 와서 같이 인사받으세요. 친구들이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어느새 다가온 진우가 어색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노력과 함께 평생을 이어온 거리감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순간 망설이고는 이내 손을 거두었다. 그 작은 망설임이 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선주는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지켜보는 게 편하다. 어서 가서 손님들 맞이해라. 내 결혼식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명료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진우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저 단호함은 그가 평생 넘지 못한 성벽과도 같았다. 그에게 어머니 박선주는 언제나 높고 견고한 존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자신을 키우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눈물은커녕 따뜻한 포옹 한 번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언어는 지시와 평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녀의 엄격함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음을 알지만 때로는 그 서늘한 강인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오늘 같은 날조차 진우는 작게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서운함보다는 익숙한 체념이 앞섰다. 어머니는 기쁨조차도 작전 계획을 세우듯 절제하고 통제하는 분이었다. 어쩌면 이 소박한 결혼식도 며느리 아름이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도 모른다는 못난 생각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선주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아들의 그런 마음을 왜 모르겠는가? 그녀라고 왜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범한 어머니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짊어진 책임과 운명은 아들의 어깨에 나비 한 마리만큼의 무게도 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벽을 쌓고 그 벽 뒤에서 아들을 지켜보는 방식을 택했다.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정체가 아들의 평범한 행복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도록 그녀는 그저 무뚝뚝하고 차가운 어머니로 남아야만 했다. 오늘 이 한복을 고른 이유도 그것이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색, 가장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위장하기 위한 그녀 나름의 선택이었다. 그때였다. 예식장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며 요란한 소음의 진원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 3명. 그들의 높은 하이힐은 대리석 바닥을 쪼개버릴 듯 또각거렸고 진한 향수 냄새는 로비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즐기며 마치 자신들이 점령할 영토를 살피는 정복자처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수십 년간 단련된 선주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듯한 감각. 혈관 속 피가 일순간 멈추는 듯 했다. 오해란. 지옥 같았던 학창시절, 매일 밤 악몽 속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던 이름. 씻어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이름이었다. 오해란 일당의 눈이 탐색하듯 로비를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 서 있는 선주를 발견했다.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비릿하고 만족스러운 미소.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천천히 선주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선주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수많은 실전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담력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평화롭던 아들의 결혼식에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망령이 예고 없이 그리고 너무나도 악의적인 모습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어머머, 이게 정말 누구야? 박선주, 내가 정말 맞니? 오해란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부풀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바늘 수백 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입을 가리며 선주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해부용 칼날처럼 선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단정한 한복, 화장기 없는 얼굴, 값싼 장신구 하나 없는 모습. 그 모든 것이 헤란에게는 만족스러운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세상에, 정말 너구나. 여기서 널 다 보네. 듣자 하니 아들 결혼식이라며? 어쩜 우리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니?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서운하게. 헤란의 말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약속이나 한 듯 키득거리며 추임새를 넣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선주 얼마나 아끼고 챙겨줬는데. 그들이 말하는 챙겨줌이 어떤 의미였는지 선주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짓밟고 빼앗고 모욕하며 얻어내는 일방적인 권력의 다른 이름이었다. 선주는 대답 대신 굳은 침묵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대응이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오해란이 원하는 그림이었고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수십 년간 전장에서 익힌 최고의 방어술이자 공격술이었지만 오해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비쳤다. 근데 선주야, 넌 여전하다. 꾸밀 줄도 모르고. 혼주면 좀 화사하게 입어야지 이게 뭐니? 꼭 상복 같다. 요즘 이런 칙칙한 색으로 한복해 입는 사람도 있나? 아니면 혹시 돈이 없어서 그랬니? 헤라나 그만해라. 딱 보면 모르냐? 옆에 있던 친구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예식장부터가 이 모양인데 뭘 더 바라겠어. 우리 애들 돌잔치했던 호텔 뷔페보다도 못하겠다, 야. 조롱 섞인 말들이 예리한 파편처럼 날아와 선주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녀의 등은 더욱 꼿꼿해졌다. 오해라는 그런 선주의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저 계집애 예나 지금이나 저 불쾌한 눈빛은 여전하네. 그녀는 보란듯이 더 큰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아, 맞다. 여기가 좀 협소하긴 하네. 우리 딸 지난번에 시그니엘에서 결혼할 때는 정말 장관이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생화 장식만 수천만 원을 들였잖아. 하객들 답례품도 전부 프랑스산 고급 와인으로 돌리고.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사는 거야. 안 그러니 선주야? 넌 평생 이런 데는 와보지도 못했겠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유치한 말들이었다. 선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헤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안에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무심함이 오해란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녀는 선주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비참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때 선주의 곁으로 다가온 오랜 친구 강미경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육사 동기이자 선주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미경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지? 남의 귀한 잔치에 와서. 미경의 등장은 헤란에게는 예상 밖의 일이었다. 헤란은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선주와 마찬가지로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 보이는 기운을 가진 여자였다. 어머, 넌 또 뭐야? 선주 친구.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꼴이 참 비슷하네. 우리가 옛 친구랑 수십 년 만에 회포 좀 풀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인데 끼어들어. 옛 친구.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이 감히 선주의 친구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 오늘은 내 소중한 친구의 아들이 평생을 약속하는 신성한 날이야. 진심으로 축복해줄 마음이 없다면 더러운 기운 풍기지 말고 당장 여기서 사라져. 강미경의 서슬퍼런 경고에 오해란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자신에게 쓰레기라니. 그녀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선주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사라져? 우리가 왜? 우리가 누군데? 이 결혼식 하객들 중에 저 박선주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저렇게 고고한 척 있는 척 앉아있으니 다들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오해라는 작정한 듯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저기 저 신랑 엄마 박선주라는 여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학창시절에 얼마나 음침하고 찌질했는지 아시냐고요. 돈이 없어서 매일 우리 가방 들어주고 빵 사다 바치면서 얻어먹던 애라고요. 빵 셔틀. 그런 애가 아들을 낳아서 장가를 보낸다니 이거 완전 개천에서 용난 거 아니에요? 빵 셔틀. 그 끔찍한 단어가 예식장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선주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평생을 발버둥 쳤던 지옥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축축하고 어두운 화장실 구석, 비웃음과 발길질,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빵 봉지. 그녀의 두 주먹이 저고리 소매 안에서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쥐어졌다. 뼈마디가 부서져라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이 없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오직 미세하게 떨리는 턱끝만이 그녀가 겪고 있는 내면의 폭풍을 희미하게 암시할 뿐이었다. 선주의 그 초인적인 평정심이 오해란의 광기를 부채질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분해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내 앞에서 저렇게 꼿꼿할 수 있지? 끓어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이 그녀의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결심했다. 저 가면을 반드시 깨부숴 버리겠다고. 야, 박선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그래, 좋아. 내 아들 결혼식이니까 이 언니가 특별히 축하는 해주고 가야지. 제대로 된 축하로 말이야. 오해란의 눈이 번뜩이며 주변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손이 하객용으로 놓여있던 차가운 맥주병 하나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그녀의 광기 어린 눈빛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헤라나 안 돼. 강미경이 위험을 직감하고 소리치며 막으려 했지만 헤란의 친구 두 명이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아 저지했다. 어머니. 저편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진우와 아름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들이 경악하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보다 오해란의 아기가 더 빨랐다. 그녀는 지독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맥주병을 든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너 같은 년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 언니가 어떻게 그냥 가니? 축하주 한 잔 시원하게 뿌려줘야지. 앞으로 잘 살아라, 이 불쌍한 년아.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폭언이 저주처럼 터져나왔다. 그와 동시에 오해라는 치켜들었던 맥주병을 그대로 박선주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차가운 갈색 액체가 콸콸 쏟아져 내렸다. 정갈하게 빗어 넘겼던 선주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흠뻑 젖어들었고 맥주 거품은 그녀의 이마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곱게 차려입은 짙은 남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는 흉한 얼룩으로 엉망이 되었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맥주 방울 소리가 그 순간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어머니. 아들 진우의 목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로비를 가득 메웠던 모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경악, 불신, 그리고 당혹감.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야만적인 폭력에 숨을 죽인 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선주는 쏟아지는 모욕의 세례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았다. 그녀는 눈을 감지도 몸을 움츠리지도 않았다. 그저 흠뻑 젖은 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똑바로 서서 오해란을 응시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차가운 맥주인지 아니면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뜨거운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평생을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온 강철 같은 이성과 절제력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린 가장 빛나야 할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었다. 자신의 지옥 같은 과거가 결국 아들의 세상에까지 침범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당신 지금 뭐하는 미친 짓이야. 이성을 잃은 진우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오해란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흠뻑 젖은 선주의 손이 강철 같은 힘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됐다 진우야. 괜찮다. 선주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화산처럼 들끓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이런 추악한 싸움에 휘말려 손을 더럽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 오헤라는 아들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했다. 왜? 이제 알겠어?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던 내 엄마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보잘것없는 여자였다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봐. 그녀는 광기 어린 희열에 휩싸여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추지 못해. 거기서 무슨 짓들인가. 예식장 입구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듯한 강렬한 위엄이 서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감히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불경한 자들을 향한 서슬퍼런 경로가 담겨 있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활짝 열린 예식장 문으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육군 정복 차림의 장성 2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한 명의 어깨에는 찬란한 별 2개가, 다른 한 명의 어깨에는 별 하나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같은 정복 차림의 영관급 장교들이 굳은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평범한 결혼식장과는 완벽하게 이질적인 공간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절대적인 존재감이었다. 그들은 주변의 경악스러운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한 곳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맥주에 흠뻑 젖어 초라하게 서 있는 박선주, 바로 그녀의 앞이었다. 눈앞의 광경을 확인한 두 장성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로 굳어졌다. 별 2개를 단 소장 계급의 장군이 앞으로 나서며 오헤란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귀관은 지금 누구에게 무슨 망동을 부린 것인지 아는가? 오헤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살기에 가까운 기백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로비 안의 모든 시간을 얼려버릴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소장과 준장, 2명의 장성이 흠뻑 젖어 엉망이 된 박선주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로비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우렁찬 구령이 터져 나왔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군. 단. 장. 님. 그 4글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모든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다. 오헤라는 손에 힘이 풀려들고 있던 빈 맥주병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처럼 그녀의 얼굴도 하얗게 부서져 내렸다.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 나는 것 같았다. 군단장님? 누가 우리 어머니가? 별 2개를 단 소장은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떨리는 분노를 억누른 비장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다.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관 소장 강철규,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장 준장 김성환, 제7기동군단장 박선주 장군님의 영전과 아드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제7기동군단장 박선주 장군님,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자 최정예 기동 전력을 총괄하는 지휘관, 전군을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삼성 장군, 그리고 철옹성 같던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리 천장을 깨부수고 대한민국 여군 역사상 최초로 군단장이라는 신화의 반열에 오른 살아있는 전설. 그 모든 경이로운 칭호가 지금 눈앞에서 맥주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자신의 어머니 박선주를 가리키고 있었다. 묵직한 진실의 파편이 예식장을 강타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아들 이진우의 귀에만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소리가 이명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예식장 로비의 공기는 압력을 잃은 진공 상태처럼 모든 소리를 빨아들였다. 쨍그랑.
오해란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진 맥주병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현실감을 부여했다. 바닥에 흩뿌려진 유리 조각들이 샹들리의 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섬뜩하게 반짝였다.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시큼한 맥주 냄새와 공포의 냄새가 뒤섞여 사람들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 우렁찬 외침의 여운이 아직 로비에 떠다니고 있었다. 별 2개를 단 강철규 소장과 별 1를 단 김성환 준장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맥주에 젖어 엉망이 된 박선주를 향해 부동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과 감히 그 상관을 모독한 자들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선주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믿을 수 없는 통제력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차갑게 가라앉은 시선이 두 장군에게 향했다. 그녀는 경례를 받으며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은 그만하면 됐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강철규 소장이 경례를 풀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직 상관에게만 향하는 극도의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군단장님 하명하시지요. 이 모든 상황 즉각 처리하겠습니다. 저 불경한 자들을 당장 군사경찰에 인계할까요? 그의 말에 오해라는 흐흡하는 소리를 내며 숨을 삼켰다. 군사경찰. 그 단어는 그녀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공포스러운 세계의 언어였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풀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화려했던 붉은 원피스가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맥주 웅덩이 위로 엉망으로 구겨졌다.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장군님이신 줄은 꿈에도. 살려주세요. 제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폭언을 퍼붓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굴하고 처량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함께 어울리던 두 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꼬리를 말고 하객들 틈으로 사라져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다.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의 중심에서 아들 이진우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격을 맞은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군단장님, 박선주 장군님, 제7기동 군단장. 그 단어들이 그의 뇌리에서 의미 없이 맴돌았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맥주에 젖은 초라한 한복, 평생을 봐온 그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어머니에게 경례를 하고 있는 장군들을 보았다. 빛나는 별 계급장, 칼날처럼 날카로운 정복, 범접할 수 없는 기백. 이 2개의 이미지가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인지부조화. 그의 세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살갑지 않을까? 왜 늘 강해야 한다고만 말했을까? 왜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 홀로 운동을 하고 자신에게도 체력 단련을 강요했을까? 왜 가끔씩 집으로 찾아오는 아저씨들은 하나같이 딱딱한 말투로 보고드립니다 같은 말을 썼을까? 그 모든 의문들이 이제야 하나의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 순간 로비 곳곳에서 나직한 속삭임과 함께 스마트폰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제7기동 군단장 박선주. 누군가 검색을 시작했고 이내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진짜야.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군단장. 뉴스에서 봤던 그분이야. 그 박선주 장군이 이 신랑 어머니라고. 말도 안 돼. 저런 분이 왜 이런 소박한 곳에서. 하객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동정과 비웃음이 서려있던 눈빛은 경외와 공포로, 초라한 혼주는 살아있는 전설로 변모했다. 그들은 이제 진우와 그의 가족을, 이 결혼식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박선주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주저앉아 비는 오혜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오혜란은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 화들짝 놀라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내 사과는 들을 가치가 없다. 나를 모욕한 것은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선주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내가 더럽힌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녀는 더 이상 오혜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길가의 오물을 피하듯 시선을 거두고 강철규 소장에게 말했다. 강 장군, 김 장군. 오늘 와줘서 고맙네. 하지만 여긴 내 아들의 결혼식장이지 군부대가 아니야. 두 사람 다 예를 거두고 하객으로 즐겨주게. 그리고 저 여자들, 선주는 턱짓으로 오혜란 일당이 사라진 쪽을 가리켰다. 조용히 내보내. 다시는 내 눈앞에 내 아들의 세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명받겠습니다. 두 장군은 즉각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헌병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오혜란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나가듯 예식장을 빠져나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선주는 비로소 아들 진우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군단장으로서의 냉철함은 희미해지고 다시 어머니의 얼굴이 드러났다. 흠뻑 젖은 모습 그대로 그녀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매만져주며 나직이 말했다. 진우야,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어서 식 올려야지. 내 아내가 기다리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우는 그 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을 읽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어머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박선주 장군의 젖은 어깨를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별들의 경례보다 더 가슴 아픈 어머니의 축축한 한복 자락이 그의 세상 전부를 뒤흔들고 있었다. 남국의 햇살이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새하얀 모래사장과 시원하게 뻗은 야자수, 달콤한 과일 향기가 섞인 바람.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완벽한 풍경의 휴양지였지만 이진우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친 서울의 그 웨딩홀에 머물러 있었다. 결혼식은 겨우 마무리되었다. 어머니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타나 끝까지 혼주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예식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하객들은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신랑과 그의 어머니를 힐끔거렸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진우의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지금 그는 아름다운 아내 최아름과 함께 허니문을 와 있었다. 아름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진우는 깊은 죄책감과 혼란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진우 씨, 괜찮아요? 아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우는 굳었던 몸을 풀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는 텅 빈 눈으로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장군님이래. 삼성 장군, 군단장. 평생을 같이 산 내가, 아들인 내가 전혀 몰랐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님께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유? 진우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의 절반이 거짓말 위에 서 있었던 기분이야.
모든 게 다 달라 보여. 그의 말처럼 그의 과거는 통째로 재해석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 남자는 강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지킬 힘을 길러라. 진우는 그 말을 홀어머니의 노파심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것은 야전에서 생사를 넘나든 지휘관이 아들에게 남기는 생존의 언어였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긴 부재. 초등학교 운동회 날 급한 학회가 있다며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어머니.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달릴 때 그는 홀로 주먹을 쥐고 달려야 했다. 그날의 서운함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학회는 아마도 해외 파병이거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훈련이었을 것이다. 자신은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어쩌면 세상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자신과 나라를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엄격했던 교육 방식.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힘들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을 꺼내면 그 정도의 힘들어하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는 서슬퍼런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위로 대신 전략을, 공감 대신 극복을 가르쳤던 어머니. 이제 보니 그녀는 아들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언젠가 홀로 서야 할 병사처럼 훈련시키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의 손가락이 검색창에 세 글자를 입력했다. 박선주.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 가득 그의 어머니, 그러나 그가 전혀 모르는 한 여성의 역사가 펼쳐졌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군단장 박선주 중장 진급. 철의 여인 박선주 장군, 최전방 시찰 중 포착. 유리천장을 향한 포화 박선주 장군의 신화 어디까지인가. 화면 속에는 군복을 입고 수많은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는 어머니, 전차 위에서 지도를 펼쳐 보이는 어머니, 외국 장성과 악수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득했다. 단 한 장의 사진에서도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언제나 굳게 담은 입술, 전방을 응시하는 날카로운 눈빛. 그가 아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군복과 계급장이 더해지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기사와 사진들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력, 그녀가 거쳐온 부대들, 그녀의 군사적 업적들. 아들인 자신보다 세상이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깊은 소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자부심이 뜨겁게 차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끝에는 짙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평생을 남성들의 세계에서 치열한 전장에서 싸워오면서 단 한순간도 기댈 곳 없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했을 어머니. 아들에게조차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살. 그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진우 씨. 아름이 다가와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진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돌아가면 어머니를 만나야겠어. 가서 직접 들어야겠어. 모든 걸.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혼란스러웠던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해지고 있었다. 신혼여행은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어머니가 있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평생을 피해왔던 어머니와의 진짜 대면을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주말, 진우는 아내 아름과 함께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그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선 공기가 그를 맞았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최소한의 가구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의 책들은 대부분 군사학, 전략, 역사에 관한 것들이었다.
거실 한편에는 낡은 독서용 스탠드와 등받이가 딱딱한 의자가 놓여 있었다. 아늑한 가정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기능에 맞춰 배치된 지휘관의 막사 같은 느낌이었다. 박선주는 평범한 회색 면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으로 그들을 맞았다. 결혼식 날의 군단장도 맥주에 젖었던 초라한 혼주도 아닌 그냥 박선주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직접 끓인 차를 내왔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갈랐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우였다. 그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싼 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어머니, 정말 군단장님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선주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짧은 긍정.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사연이 담겨 있었다.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아들한테까지 숨기실 수가 있어요? 원망이 섞인 진우의 목소리에 선주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으로 향했다. 진우의 아버지, 그녀의 남편 이현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너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우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군인이라는 것, 특히 여군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수많은 적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다. 군 내부의 시기와 질투, 군 외부의 편견과 공격. 나는 그 모든 화살을 너에게까지 향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박선주 장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평범한 삶을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 너는 그냥 너 이진우로 살기를 바랐다. 그녀는 다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안했다.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늘 훈련과 작전으로 집을 비워야 했고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은 그런 엄마의 무책임함에 대한 변명처럼 들릴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말할 수 없었다. 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서운함으로 기억하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중이었다. 선주의 대답은 간결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진우의 가슴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원망의 대상이었던 어머니는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요. 그때도 중요한 연수가 있다고 딱 하루 얼굴만 비추고 가셨잖아요. 적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한 전시 지휘소 훈련 CPX를 지휘하고 있었다. 닷새 동안 한숨도 못 자고 벙커에 있었다. 너한테 갔던 그 1시간이 내가 허락받을 수 있었던 전부였다.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든 냉정함과 무심함의 이면에는 이처럼 처절한 사투와 희생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고 이기적인 아들이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 질문에 선주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지. 나보다 나를 더 믿어준 사람이었다. 내가 훈련 때문에 며칠씩 못 들어가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내 곁을 지켰다. 당신은 나라를 지켜.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킬 테니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결심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내가 더 단단해져서 누구도 우리 진우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더 너를 몰아붙였다.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내가 없어도 이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마침내 진우는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의문과 오해의 실체를 마주했다. 어머니의 엄격함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그녀의 거리는 무심함이 아니라 보호였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치열하게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에 섰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포옹이었다. 어머니의 어깨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가늘었다. 이 작은 어깨로 어떻게 그 거대한 무게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오셨을까? 죄송해요, 어머니.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어머니의 어깨를 적셨다. 그 순간 박선주의 등에도 가만히 손이 올라왔다. 강철 같던 그녀의 손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맑은 눈물이 조용히 고여 아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초상을 완성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오해의 겨울이 끝나고 모자 사이에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박선주의 기억 속 세상의 첫 풍경은 언제나 축축하고 어두웠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 곰팡이가 벽지를 검게 물들이고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방 안까지 흙탕물이 차오르던 곳. 가난은 공기처럼 그녀의 삶을 지배했다. 홀로 몸을 팔아 그녀를 키웠던 어머니는 세상의 냉대와 가난의 무게에 짓눌려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선주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랐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따뜻한 울타리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을 내칠 수 있는 위태로운 지붕과도 같았다.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일찍부터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울지 않았고 떼쓰지 않았으며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게 주어진 일을 하고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그녀를 친척들은 애어른이라 칭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아이답지 않은 음침함에 대한 불편함이 섞여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학교는 또 다른 지옥이었다. 가난은 꼬리표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낡고 해진 옷, 제대로 씻지 못해 나는 냄새,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하는 날들.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은 당연한 일상이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오해란이 있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헤라는 아이들 위에 군림하는 여왕이었고 박선주는 그녀의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야, 박선주. 너 또 그 옷 입고 왔냐? 냄새나. 저리 안 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우리 집 가사도우미 딸이라고 했지?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 헤란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선주를 벌레처럼 피했다. 그녀의 책상에는 거지, 냄새나 같은 낙서가 새겨졌고 실내화는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기 일쑤였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빵 셔틀이라 불리던 그 시간들이었다. 헤라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선주에게 돈 몇 푼을 던져주며 빵과 우유를 사오라고 시켰다. 그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다. 굴욕과 복종을 강요하는 의식이었다. 선주는 헤란과 그 무리들이 먹다 남긴 빵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며 허기를 채워야 했다. 그날도 그랬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헤라는 선주가 사온 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도 바닥에 내던졌다. 이딴 걸 누가 먹어? 다시 사와. 선주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었다. 그 순간 헤란의 발이 선주의 손등을 힘껏 짓밟았다.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핥아먹어 그럼. 내 수준에 딱 맞잖아.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비웃음 소리. 짓밟힌 손등의 아픔보다 더한 모멸감이 그녀의 온몸을 꿰뚫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결코 흘리지 않았다. 여기서 울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지는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비웃고 있는 헤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두고 보자는 도끼만이 서려 있었다. 헤라는 그 서늘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그날 밤 퉁퉁 부은 손을 붙잡고 단칸방으로 돌아온 선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녀에게 힘이란 곧 굴욕당하지 않을 권리였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특히 역사 속 위인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 이순신, 잔 다르크, 나폴레옹. 그들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희망이자 나침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단순히 주먹이 센 것이 아니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능력과 지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무렵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분열식 장면을 보게 되었다. 절도 있는 걸음, 흔들림 없는 눈빛, 각 잡힌 제복. 그들의 모습은 그녀가 꿈꾸던 강인함 그 자체였다. 특히 여생도가 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저곳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그날 이후 박선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매일 3km씩 달렸다. 친척 집의 눈치를 보며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공부했다. 체육 시간에는 누구보다 악착같이 매달렸고 성적은 전교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를 따돌렸지만 더 이상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와 집념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서를 내던 날 담임 선생님은 그녀를 말렸다. 선주야, 너처럼 우수한 학생이 왜 굳이 힘든 군인의 길을 가려고 하니? 더 편하고 좋은 길이 많아. 선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편한 길이 아니라 강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누구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았거든요. 이제는 제 힘으로 저를 지키고 나아가 저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관생도의 그것처럼 단단하고 깊었다. 가난과 멸시, 지독한 외로움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강철을 만들어내는 용광로가 되었다. 강철은 그렇게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 속에서 단련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육군사관학교의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박선주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규율 아래 생활하는 곳. 이곳에서는 더 이상 가난이 꼬리표가 되지 않았고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능력과 미래의 가능성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녀가 꿈꿔왔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생도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차별의 시작이었다. 1998년 육사가 처음으로 여성에게 문을 연 이래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 노골적인 성희롱과 무시, 체력적인 한계를 빌미로 한 편견은 공기처럼 만연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시집이나 갈 것이지. 박생도 체력은 좀 되나? 행군하다가 울면서 포기하는 거 아니야? 동기생들의 비아냥거림과 일부 훈육관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 선주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증명해야 했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박선주라서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남자 생도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그들이 잠든 후에야 지친 몸을 눕혔다. 완전 군장을 하고 진행되는 40km 행군에서 그녀는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과 발바닥의 물집을 참아내며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는 남자 동기들의 총을 대신 들어주며 묵묵히 걸었다. 사격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집중력으로 최고의 명중률을 기록했고 전술학 시간에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교수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말을 아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불평 대신 훈련에 매진했고 눈물 대신 땀을 흘렸다. 점차 그녀를 향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여자 박선주는 사라지고 생도 박선주가 남았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강인한 정신력 앞에서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미경처럼 뜻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기들도 생겨났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러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했다.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단 순간 그녀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기분이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야전은 학교보다 더 혹독한 현실이었다. 소대장으로 부임한 최전방 GOP 부대. 수십 명의 부대원 중 여자는 그녀 하나뿐이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부사관들은 은근히 그녀의 지시를 무시했다. 소대장님,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자분께서 뭘 아시겠습니까? 그녀는 말싸움을 하는 대신 그들보다 먼저 움직였다. 폭설이 내린 날에는 가장 먼저 삽을 들고 제설 작업에 나섰고 야간 경계 근무 때는 가장 험한 초소를 자원해서 돌았다. 모든 훈련에서 병사들과 똑같이 구르고 뛰었다. 그녀는 지휘관이기 이전에 전우가 되고자 했다. 그녀의 진심은 서서히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소대는 부대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하고 군기가 잡힌 소대로 탈바꿈했다. 그 무렵 그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정훈장교 이현수 중이었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다. 그녀를 여군이 아닌 박선주 소위로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상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침묵이 수많은 고통을 압축한 언어임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박소위님, 가끔은 좀 기대도 괜찮습니다. 강철도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부러집니다. 훈련이 끝난 어느 날 저녁, 그가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그 말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평생을 홀로 싸워왔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등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고 곧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또 다른 시련을 마주했다. 여군이 연애나 하고 다닌다는 비아냥거림, 결혼하면 곧 전역할 것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 모든 편견을 향해 다시 한번 포화를 퍼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남군들도 기피하는 특수전 교육과정을 최고 성적으로 수료했고 해외 파병의 자원에 실전 경험을 쌓았다. 그녀의 경력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고 그녀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진급 심사 때마다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성과는 그 어떤 편견도 무력화시켰다. 소령, 중령, 그리고 대령. 그녀는 유리천장을 하나씩 깨부수며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장군을 의미하는 별을 어깨에 달았다. 그 별은 단순히 빛나는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편견과 싸워 이겨낸 승리의 훈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는 이제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올 모든 후배 여군들의 운명이 함께 얹혀 있었다. 그녀는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야만 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진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때가 올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나는 평생 이 편지를 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채 너에게 끝까지 나쁜 엄마로 기억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괜찮다.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런 엄마로 남을 수 있다. 내 아버지 이현수라는 남자가 내 세상에 들어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갑옷을 벗는 법을 배웠다. 그는 나의 강인함이 사실은 수많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주었고 나의 침묵이 실은 터져나오지 못한 비명이라는 것을 들어주었다. 그 사람의 곁에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평범한 행복을 꿈꾸었다. 그리고 신은 우리에게 너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지. 내가 태어나던 날을 기억한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작고 따뜻한 너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지켜야 할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이전까지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나 자신이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너, 나의 세상 전부가 된 너였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내가 5살 되던 해, 내 아버지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다. 훈련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였다. 그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아니, 흘릴 수가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너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갑옷을 꺼내 입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두껍고 훨씬 더 차가운 갑옷을. 나는 군인이었고 동시에 홀로 너를 키워야 하는 엄마였다. 두 개의 역할 사이에서 나는 매일 전쟁을 치렀다. 새벽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너의 아침밥을 차리고 야간 작전 회의에 들어가면서 너에게 전화를 걸어 숙제는 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내가 아프던 날 나는 전방 부대를 시찰하고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상을 받아온 날 나는 해외에서 다른 나라 군인들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다. 나는 너에게 늘 미안했다. 다른 엄마들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해서, 내 재롱에 웃어주지 못해서,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 미안함이 나를 더 채찍질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너를 강하게 키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없어도 이 험한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제 몫을 해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내가 왜 나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는지 너는 이제 조금 이해할까? 여군 장성이라는 자리는 수많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여군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 있었고 나의 사적인 삶은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만약 세상이 내가 박선주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너의 모든 성취는 엄마 백으로 폄하되었을 것이고 너의 작은 실수는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런 짐을 지울 수 없었다. 너는 오롯이 너의 이름, 이진우로 평가받고 사랑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엄격했다. 더 차갑게 대했다. 너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 그것은 너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한 나만의 방벽이었다. 너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너를 지켜야 했던 이 어리석은 엄마의 마음을 너는 언젠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진우야, 내 아들아. 너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자 내 삶의 유일한 이유였다. 내가 수많은 전장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면 내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수많은 편견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너의 결혼식 날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나는 두려웠다. 내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될까봐. 하지만 너는 나를 안아주었지. 태어나 처음으로 너의 품에 안겼을 때 나는 평생을 짓누르던 갑옷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고맙다, 아들아. 부족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그리고 마침내 이 어리석은 엄마를 용서해 주어서 이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서랍 속에 감춰두었던 이 마음을 이제는 너의 눈을 보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 사랑한다, 내 아들. 영원히 너를 사랑할 너의 어머니가.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결혼식 날에 그 떠들썩했던 소동과 눈물 젖은 화해를 지나 5년이라는 세월의 둑을 넘어섰다. 계절이 5번 바뀌는 동안 이진우의 삶에는 아내 최아름 외에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가 뿌리를 내렸다. 아들 이하윤. 이제 막 4살이 되어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터뜨리는 작고 사랑스러운 생명체였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의 주말 오후 진우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들 하윤과 함께 시소에 앉아 있었다. 가을 햇살이 노랗게 익은 은행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아빠, 더 높이 올라갈래요? 시소 반대편에 앉은 하윤이 2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다. 진우는 빙그레 웃으며 땅을 힘껏 찼다. 하윤의 몸이 하늘로 솟구치자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진우의 마음도 솜사탕처럼 부풀어 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저편에서 달려오던 아이가 그만 발이 꼬여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의 무릎에서 금세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놀이터는 순식간에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의 엄마가 놀라 달려와 아이를 안아들고 달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하윤이 갑자기 시소에서 내려와 넘어진 아이에게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딸기 맛 사탕을 꺼내 울고 있는 아이에게 건넸다.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안아야 해. 진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가슴 속에서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뭉클 솟아올랐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하윤아, 왜 사탕을 줬어? 하윤이가 제일 아끼는 거잖아. 하윤은 진우를 올려다보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답했다. 친구가 아프잖아. 할머니가 그랬어. 아픈 친구 있으면 제일 좋은 거 나눠주는 거라고. 그래야 진짜 강한 어린이가 되는 거래. 강한 어린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의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 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지킬 힘을 길러라. 평생을 자신을 짓눌렀던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어머니가 말한 강함이란 단순히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용기. 넘어진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따뜻함.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온몸으로 지켜내고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진정한 강함의 본질이었음을 그는 아들을 통해 비로소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가족과 함께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몇 해 전 박선주는 평생을 몸담았던 군을 떠나 완전한 민간인으로 돌아왔다. 군복을 벗고 박선주 장군님이라는 무거운 칭호를 내려놓은 그녀는 이제 하윤이 할머니로 불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예전에 그 막사처럼 정돈되고 서늘했던 집은 이제 하윤의 장난감과 그림들로 곳곳이 알록달록하게 채워져 있었다. 우리 강아지 왔구나.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선주가 환한 얼굴로 달려 나와 하윤을 번쩍 안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군단장 시절의 근엄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손주가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할머니, 오늘 하윤이 친구한테 사탕 줬어요. 하윤이 강한 어린이죠? 하윤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선주는 손주의 볼에 입을 맞추며 칭찬했다.
그럼 우리 하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멋진 어린이지. 아주 잘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진우와 아름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우는 오늘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하윤이에게 강함에 대해 잘 가르쳐 주셨더군요. 제가 어릴 때 듣던 강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의 말에 선주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강함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이었다. 하지만 우리 하윤이가 살아갈 세상은 너와 내가 겪었던 세상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다정한 곳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강함을 가르쳐주고 싶다. 살아남는 강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강함 말이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선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결혼식 날 기억나니? 내가 맥주에 흠뻑 젖었던 그날. 어떻게 잊겠어요? 사실 그날 나는 조금 후련했다. 선주의 의외의 말에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짓누르던 갑옷이 깨져버린 기분이었거든. 너에게 모든 것을 들키고 내 품에 안겨 울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 물론 군단장의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진우도 따라 웃고 말았다. 이제는 괜찮으세요? 오해란 그 사람은 가끔 강미경 통해서 소식 듣는다. 사업도 망하고 어렵게 산다고 하더구나. 용서라고 할 것까지도 없다. 이제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 같은 존재일 뿐이야.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내 사람들, 너와 아름이, 그리고 우리 하윤이 뿐이다. 선주는 진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너는 나보다 좋은 아빠가 될 거다. 이미 그렇고. 너는 나처럼 서툴게 사랑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아니까. 그걸로 됐다. 그걸로 나는 내 모든 과거를 보상받은 기분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가슴 벅찬 감사를 전했다. 거실에서는 아름이 하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그 옆에서 선주가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대를 넘어 흐르는 강물처럼 사랑과 이해는 그렇게 고요하고도 단단하게 흐르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어 새살이 돋았고 그 자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가족, 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았다. 강철 같던 어머니의 심장이 흘렸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눈물은 척박한 땅을 적시는 강물이 되어 마침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이 소중한 행복을 어머니가 온몸으로 지켜냈던 그 강함으로 자신 또한 평생을 다해 지켜나가겠다고.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평화로운 가정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